그러니까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강비호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약하기에 이어서 오늘은 생각과 글 대입 논술의 설명, 해석, 분석하는 글쓰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시문,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대학에 들어왔다고 치고,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전공서적을 봐야 되는데, 그 전공서적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요약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냐 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약하라 하는 이제 그런 그, 문제를 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 그 두 개의 제시문이나 세 개의 제시문을 놓고서 요약은 어디까지나 한 개의 제시문을 잖아요. 근데 이번은 두 개나 세 개의 복수의 제시문을 놓고서 어,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을 어, 설명해 보라거나 해석해 보거나 분석해 보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킵니다. 이것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한 제시문에는 어떤 학문에 있어서의 그또 인문사회계통의 학문에 있어서 이론적인 문제가 나와요. 이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는 어떻다라는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제시문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 사회 현실을 나타내는 문학 작품이라거나 그런 것 이제 사회 현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 현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상을 이 주어진 제시문의 이론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안 그러면은 이 사회 현상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은 어, 이 이론에 여러 가지 이제 이론도 이제 복수로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느 이론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이론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석해 보라고 그러든가 아니면은 거꾸로 이제 이 현상을 이 어느 이두 가지 이론이라든가 이렇게 이론을 주고서 어느 이론에 해당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어, 자, 우선 본문 내용을 갖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의미를 설명하거나 해석, 분석하라는 요구는 하나의 제시문에 주어진 특정한 내용을 다른 제시문의 관점이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라고 하는 논제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이 논제는 왜 냈냐면 수험생이 제시문에 대한 심층적인 독해력과 주어진 관점을 다른 내용에 적용,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겁니다. 논제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으로 주어진 제시문의 논지는 물론 해석해야 될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두 번째, 두 제시문의 복수의 제시문들을 모두 정확히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제시문을 두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관점이나 입장을 분석, 설명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의 내용이 얼마나 잘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자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같은 질문을 형식의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학문의 경우, 학문을 할 경우,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학 공부가 학문인데 그 사회의 다양한 측면,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하게 전개되는 현상을 자신의 전공의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시각을 다른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건데요. 논제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다. 문제명에서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나라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래 인용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답안의 작성 요령을 한번 보죠. 이 아주 어느 대학 연화를 막론하고 아주 자주 나오는 논제입니다. 그리고 묻는 형식도 되게 다양해요. 제시문을 두 개 주고 하나의 관점이나 기준도 다른 하나의 제시문을 해석 설명하라고 할 경우에 그런 가장 보편적인 답안 구성법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우선 대상이 되는 설명하라는 대상이 되는 제시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하거나 의미를 설명할 참고가 되고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1번의 대상의 제시문 내용을 나온 내용과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내용을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점을 기반해서 설명해야 할 내용에 대해 여러 해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러저러한 의미이다 하는 식으로요, 이제. 즉, 써야 할 내용, 의미 설명할 대상을 갖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이 아닙니다. 필자의 입장 자체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관점이나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보니까 이러저러한 뜻이다, 이러한 의미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시문을 읽은 후에 문제에 따라 순서를 달리해서 분석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부터 요약을 해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시 문제를 보고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설명하시오의 이제 예시 문제의 논제는 바로 위에서 말한 그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라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시오 하는 겁니다. 제시문 가의 근거입니다. 그걸 바탕을 두고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시문이 길게 이렇게 제시문 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초기의 모델을 우리는 고전적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시작하는 이런 이제 그 하나의 문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 모델은 대개 의사결정자의 심적 요인을 허용한다. 주관적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은 하는 식으로 사람이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행동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제시문 가에서는 고전적 의사결정 이론이라는 거 하나와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 모델, 주관적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시문 나에는 어떤 아줌마가, 나라는 아줌마가 이제 여기 이제, 1인칭으로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개인주택에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뒷뜰에도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어, 그래서 마당이 있는 집에 산다고 하면 나를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한다. 그래서 나도 첫 해에는 열무하고 고추를 심었다. 그러나 매일 하루 두 번씩은 채소장수 아저씨가 단골이 되면서 채소 농사가 시들해졌고 작년부터는 아예 안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뒤뜰이 있는 채소밭에서 갖고 먹을 수도 채소를 갖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집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어, 트럭에다 채소를 싣고 오는 아저씨한테 이렇게 단골이 돼가지고 그 채소를 사 먹으면서 이런저런 그 자기 그 채소를 사 먹는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사회 현실인 겁니다. 앞에 나오는 제시문가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고전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익이 되면은 그 이익이 되는 행동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여기 첫 번째 문단의 그 내용입니다. 읽기가 이제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천히 이제 그 이렇게 예, 그 읽어보셔도 되는데 그 읽기가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히 내용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제시문가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나와요. 어,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 고전적 의사결정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아니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주관적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동의 목표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쾌락, 긍정적 효용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걸 극대화하고 고통, 부정적 효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래서 꼭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개개인은 주관적 효용, 객관적 증거보다는 개인이 판단한 효용의 가중치에 근거해서 주관적 판단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경제학계에서처럼 이제 나온 건데, 이제 경제학에서 옛날 학자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꼭 이성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과 돈이 되는 것만 꼭 이제 그런 행동만 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그 검토를 이제 사람 행동을 갖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 경제 이론을 갖다 그 했는데, 근데 사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꼭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이익이 되는 데만 이렇게 그 이익을 갖다 이렇게 추구해서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개인의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이론이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이라고 그러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제시문 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의 인지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교수가 이제 와서 따와서 이제 그렇게 글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의 그 기본적인 가장 패턴이, 우선 하나의 제시문에서는 어떤 학문적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제시문에서는 사회 현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현실, 여기 소설 쪽에 반영적인 측면에서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줌마의 행동 결정하는 패턴을 갖다가 이제 설명해보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가의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문 나에 나오는 나라는 아주머니의 그, 어, 뒤뜰에 채소밭이 있음에도 없어 갖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럭에서 파는 이제 트럭 그 운전수가 와서 이렇게 파는 채소장수 아저씨가 와서 파는 그런 채소를 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얘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그 트럭 아저씨가 되게 뭐 물건을 많이 줬죠. 채소를 많이 준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제 어, 돈이 많이 이렇게 이익이 되니까, 전략이 되니까 이제 채소를 많이 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 행동을 처음에는 보여준대 뭐 이래서 너무 많이 줘서 뭐 이렇게 아저씨는 손이 크다, 너무 많이 줘서 왜 이렇게 싸요 소리가 덜 나올 때도 있다. 뭐 이제 그러게 하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근데 뒤에 가서 또 생각하는 게 또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보면 어, 트럭 아저씨는 다듬지 않은 채소를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거 손질하는 것도 일이 된다. 많이 준 것 같아도 다듬어 놓고 나면 그게 그걸 거라고 우리 식구들은 내 식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해가지고 보통 뭐 이렇게, 어, 손질하지 않은 채소를 갖다가 다듬어놓고 뭐 이렇게 손질해서 이렇게 다듬어 놓고 보니까 뭐 별로 많이 주는 것 같지도 않더라. 뭐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러고 또, 뒷난도난 툇마루에 퍼덕거리고 앉아서 흥부든 야채를 다듬거나 통이나 마늘을 까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곰곰이 읽고서 그 다음에 가의 두 가지 이론에 따라서 이 제시문 나에 나오는 나라는 아주머니의 행동 패턴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학교에서의 해설을 갖다가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거를 갖다가 우선 논제 분석부터 시작해 봅시다. 논제는 이겁니다.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시오 하는 겁니다. 한 500자 쓰래요, 이제. 401자에서 500자 사이입니다. 그럼 우선 논제를 보면 우선 가의 근거되는 우선 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쓰면 되고, 어, 평가의 대상에 나의 행동, 나는 이런 행동과 태도를 설명한, 이런 행동과 태도부터 써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논제에서 나오는 대로 우선 합시다. 제시문 가에 근거되는 내용을 우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또 간단히 아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작 논제에서 요구하는 제시문 가에 근거해서 볼 때 제시문 나의 행동과 태도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를 갖다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거 쓰라고 그러게 이걸 한번 써보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가 그건 답이라고 쓰면서 어, 제시문 가의 내용을 그런 한 200자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제시문 나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또 한 2, 300자 요약을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답안의 그 올바른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보이는 가장 많은 실수는 단지 답안의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제시문 나의 행동을 요약하는 데 이제 그치는 건데, 이러한 두 제시문의 단순 요약은 절대로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다의 시각과 내용을 적용해서 나의 행동을 설명, 해석해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올바로 된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제시문 가는 초기 모델, 고전적 의사결정 모델과 대안 모델이라는 두 가지 의사결정 모델에 대해서 사람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행동할 때 어떤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하느냐, 합리적인 이익을 따라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에서 고전적 의사결정 모델은 인간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수직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경제학적인 관점의 장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경제적 동물인 인간은 모든 가능한 대안과 그것의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 대안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에 민감하게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선정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최근에 그 대안 모델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다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 다들 똑같은 상황에서 또 조건에서라도 또 사람마다 행동이 다르더라. 아, 왜 행동이 다르냐? 그 사람의 이 기분과 이 사람의 기분, A라는 사람의 기분과 B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효용같이 기분이 서로 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제시문 가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나의 화자는 제시문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데 마당에 있으나 채소를 씹먹지 않고 채소 아저씨한테 채소를 사 먹어요. 그러면서 그 채소를 사면서 또는 산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그 행동 하나하나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난 사 먹고 어쩌서 어떤 뭐 한다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이제 그래서 논제는 이러한 화자의 다양한 행동을 제시문가의 고전적 의사결정 모델과 주관적 기대 효용 이론의 두 가지 모델의 행동 원칙에 어디에 근거한 것을 분석 설명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제시문 나의 주인공의 행동을 하나하나 제시문가의 두 가지 모델에 따라서 설명을 해봅시다. 제시문가의 모델에 따른 제시문 나의 주인공의 행동을 구성하면은 우선 내가 채상수 아저씨에게 채소를 구매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매일 하루 두 번씩 오는 정기성, 싱싱한 채소를 아주 싸게 만든다는 효용성입니다. 이는 보면은 고전적 이제 제시문 가에 나오는 고전적 의사결정,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이익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한다라는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고전적 의사결정 모델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채상수 아저씨가 뭐 순박하고 건강한 아저씨 같고 뭐 그 아저씨가 트럭에 싣고 온 온갖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뭐라도 팔아줘야 할 것 같아서 마음보다 먼저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는 내용이라든가 내가 싸다는 건 딴 물가에 왜 그렇다는 소리지 얼마가 과연 그 채소 값이 적당한 값인지 알고 하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듬지 않은 채소를 넉넉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다듬어 놓고 나면 그게 그런 거랑 똑같다고 우리 식구들은 내 수고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면은 이거는 또 그 이 아주머니 나라는 아주머니의 어,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논제 분석한 것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답안의 구체적인 개요를 한번 이제 제시문을 읽고 한번 짜봅시다. 그래서 제시문 가은 무엇라고 얘기한다. 가의 내용을 한 100자 한 문단 정도, 한 문장 정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제시문 나는 전체적으로 거기 나온 아줌마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뭔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간단히 또 한 문장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가의 근거에서 볼 때 제시문 나에 나오는
나의 행동과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해석하는데 250자 정도에서 100자, 100자, 250자 정도, 450자 정도를 이렇게 쓰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썼을 경우 답안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 예시 답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음.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예시 답안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이 이렇게 그 내용 자체보다도 답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시문가는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다. 고전적 의사결정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제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한다. 반면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은 인간은 심리적인 개인의 주관적 요소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이론이다. 하고 두 문장으로 가에 나오는 고전적 의사결정 이론 모두 세 문장이네요. 설명한다. 두 가지 모델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전적 의사결정은 어떤 것이다. 주관적 기대효용 이론은 또 두 가지 것은 또 어떤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제시문입니다. 제시문가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또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제시문 나에서 주인공 나는 마당이 있는 집에 살면서 채소를 기르지 않고 채소장소에게서 아저씨에게서 사 먹으면서 다양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도 간단히 전체적인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문단을 바꾸어서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을 제시문가의 두 가지 인간 행동 모델에 따라 분석해 보면 이 어구는 대단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의 답을 갖다가 이제 쓸 때 논제에서 물어보는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논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제시문 나에 나오는 나의 이런 행동을 제시문 가의 인간 행동 모델에 따라 행동 결정 모델에 따라 분석해 보면 우선 외형적으로는 고전적 의사결정 모델을 따른 것 같으나 사실은 주관적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른 의사결정 모습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어떤 판단을 내렸잖아요. 여러분이 나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거야. 한 다음에는 바로 그 근거, 이유를 써줘야 됩니다. 이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어떤 판단을 내렸으면은 바로 그 뒤에 그에 대한 근거, 이유를 써주면은 그것이 바로 논리적인 그 글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채소장수 아저씨 정기적인 방문과 싱싱한 채소의 상태, 그리고 가격 대비 많은 양을 고려한 행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격은 나의 심적인 판단이지 객관적 비교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채소를 구매하는 것은 나가 채소를 구매하는 것은 아저씨의 인간적인 매력이라든가 채소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얻어지는 생산자와의 유대와 향수 그리고 보편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우선 기준이 되는 이렇게 이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현상, 사회 현상이죠. 소설에서나 소설을 갖다 통해서 보면 이 아줌마의 나타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시문 가의 두 가지 인간 행동 모델에 따라서 분석하고 설명해 보면 우선 겉으로는 합리적인 고전적 의사결정을 모델에 따른 것 같으나 사실은 주관적 기대 효용에 일어났다는 걸 보여준다 하면서 제시문 나에서 어떤 이유 부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다 보면은 듣기만 하면은 머릿속으로 나 뭐 별거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끄떡끄떡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써봤을 때 글자 수에 맞춰가지고 문단 나누기를 이런 것 효율적으로 잘 해가면서 이렇게 글자 수에 맞춰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잘한다는 게 어, 그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항상 좀 써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쓴 것이 혼자서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쓴 것이 올바로 된 답인지 아닌지. 그것이 전문가인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서 뭐를 제대로 썼고 뭐가 부족하고 뭐는 잘못 썼고 하는 첨삭과 지적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 첨삭과 이렇게 지적을 한 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써보는 것. 거의 완성된 합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훌륭한 답안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것. 그것까지만 하면은 논술 공부는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전 문제에 여러분들이 써야 돼서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야 될 실전 문제의 논제만 잠깐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 국가 정책의, 경제 정책의 국가 개입에 대해서 제시문 가와 나야 각각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제시문이 가하고 나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물론 이 제시문 가하고 나가 경제정책에서 국가는 개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제시문 가는 노자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제시문 나는 영국에서의 중세 서서의 그 경제 상황,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실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읽어보니까 논제에서 요구만 하는 대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각각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답안에서도 항상 논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해야 되니까 경제 정책의 국가 개입에 대해 제시문 가는 국가가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각각에서 따로따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각각에서 취하고 있는 제시문 가 쓰고 나 쓰고 따로따로 써야 돼요. 각각이니까. 그 다음에 왜 그렇다라고 이제 또 그 이유 근거를 써주고 200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또 제시문 나는 경제정책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다. 라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단은. 그러니까 또 왜 그렇다라는 걸 제시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것이 써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야 될 그런 첫 번째 실전 문제고요. 두 번째 실전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가톨릭 때 문제네요. 300에서 305자 정도 쓰는 거. 제시문 가와 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제시문 가에 드러나는 바람직한 리더의 속성에 대해 나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제시문 가는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때 어떻게 군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휘했는가 하는 그런 얘기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와요. 이렇게 항상 그 고생하고 있는 군사들한테 미리 이제 어, 소를 갖다 와서요 구해와서 준비했다가 명절에 이렇게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부하 이제들에게 이제 장졸들에게 이제 먹이면서 이렇게 그거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제시문 가에서 나오고 제시문 나에는 어, 아주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훌륭한 정치가는 무엇보다 인간의 쾌락과 고통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이거 이론이에요. 이게 그 훌륭한 리더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이론인 겁니다. 이 이론이 어떻게 제시문 가의 이순신 장군에게 행동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오늘 그런 그 예시 문제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쾌락과 고통이야말로 인간의 행동과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한다. 나아가 정치가에게는 신중함과 분별력 그리고 실천적 지혜도 요구된다. 여기 보면은 리더에 필요한 속성, 바람직한 리더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요. 우선 어, 아주 네 줄짜리 글이지만서도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왜냐? 인간의 행동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쾌락과 고통이야말로. 그리고 어, 또 리더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적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각각에 어떻게
밑에 있는 부하들의 이순신 장군이 밑에 있는 부하들의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신중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분별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실천적 지혜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제시문 가에 나오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요거에서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써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실전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뭐 그래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래 인용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800자. 요 글자 수가 좀 되네요, 이제. 그래서 인용문에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의 태도가 이는 어떻다, 이는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는 사냥 터지기의 자세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는 사냥 터지기의 자세와 정원사의 마음가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냥 터지기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정원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어. 그랬는데 재심은 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재심은 바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제 어, 그거를 쓰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우선 그러면은 800자니까 우선 이 종문을 우선 사냥 터지기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100자 또 정원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100자 200자 우선 200자 써서 이렇게 인용문을 갖다 정리를 해주고 한 문단 그 다음에 제시문마는 어떤 내용인데 이것은 제시문 그 인용문의 어, 어떤 삶의 태도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러저러 하기 때문이다. 어. 또 제시문 바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삶의 태도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러저러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300자, 300자씩 쓰면은 200자, 300자, 300자에서 모두 800자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인용문 200자. 그리고 제시문 마가 인용문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 또 바는 인용문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 함정이 있어요, 이게. 제시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힌트를 줄게요. 함정, 이외에다가 좀 그 논술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좀 함정이 있어요. 뭐 하나하나씩 연결될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네 번째 문제를 갖다 요거 문제는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문제까지 있네요. 실전 문제가. 자, 요거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이에 선생님한테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이 쓴 것에 대해서 일일이 첨삭하고 그리고 이 학생은 이런 부분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또 이 학생은 이런 부분에서 또 실수를 한 것 같다. 문장은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하는 걸로 일일이 학생마다 다 다르니까 글 쓰는 패턴이요. 학생마다의 그 개별적인 첨삭을 해가지고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보내줄 겁니다. 어.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한 8번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논지에서 뭐 설명하라, 뭐 어떻게 하라, 뭘 얘기를 하더라도 다 그것을 분석하라, 평가하라, 논술하라, 이런 어떤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나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겨울방학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논술의 기초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3 올라가서는 아주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려고 하는 대학에 3월 모의고사 평가 모평을 보면은 대충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3월 모의고사를 뭐 이렇게 잘 못 보더라도 저거 정작 수능 시험은 되게 잘 보고 수능에서 대박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고3 올라오면은 아무리 공부 안 하던 친구들도 하는 흉내를 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평가가 거의 수능 점수하고 비슷하게 간다. 고 보고 거기에 3월 모평 나오는 것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 대학을 대충 정하면은 아마 맞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 대학 입시 상담만 20년, 논술 공부만 이제 가리킨 것만 논술 교육만 한 17년 해왔는데 대충 그렇더라고요.
자,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1, 2, 3번 문제를 잘 써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